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양지민입니다. 생생법률쇼에서는요,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법률 상담에 문의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 나가는 메일로도 또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을 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또 유튜브를 통한 또 참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을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HY의 황미옥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HY의 황미옥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황미옥 변호사님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생법률쇼,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내용부터 함께 보시죠. 15년 전 빚을 갚으라는 대부업체. 뇌물인 줄 몰랐어요. 이혼 시에 반려견은 누가 키우나요? 집행유예 기간 범죄를 저지른다면? 이렇게 오늘 4가지 상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황미옥 변호사님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되는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네, 생생법률쇼에서는요, 매일 법과 관련된 상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요일에는요, 변호사가 알려주는 실전 소송 팁, 을지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을들이 알아야 하는 법, 을지로. 오늘은 어떤 내용 가지고 오셨을까요? 예,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정식 형사소송을 거치지 않는 처벌 방식, 즉결심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즉결심판 하면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정확한 의미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예, 오늘 코너가 을지로이다 보니까 그렇게 중한 범죄에 관한 사건은 아닙니다. 즉, 경미한 범죄 사건, 어느 정도냐면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서 이 정도면 경미하기 때문에 정식의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라서 간이하게 진행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는 경찰서장의 청구로 순회판사가 행하는 아주 약식의 재판, 약식의 재판이라고 보셔야 되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즉결심판의 청구는 누가 하냐면 관할 경찰서장이 서면으로 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기소는 무조건 검사야. 검사가 그쵸. 모든 기소권을 행사해 라고 하는 기소 독점에 대한 바로 예외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결심판은 재판 날짜를 정해서 심판을 하되 심리는 공개된 장소에서 행하여야 하며 네. 경찰서 이외의 장소임을 반드시 요구합니다.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는 개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벌금 또는 과료 정도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진술을 듣지 않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형의 선고를 할 수 있도록 절차법에서 중대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 볼까요? 즉결심판이라면은 통상의 형사소송이라면은 오로지 피고인의 자백만 있다면 결코 유죄를 인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반면에 즉결심판에서는 오로지 피고인의 자백만으로도 유죄의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나 피고인의 진술서 등등도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는 등 아주 증거조사의 특례가 아주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들으시면은 뭐가 특례가 인정되나 보다 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형사소송에 임하고 있는 변호사로서는 굉장히 큰 예외라고 보셔야 되고요. 네. 또한 즉결심판이 내려졌다면은 이에 대해서 불복도 가능합니다. 7일 이내에 정식의 재판 받고 싶습니다. 이러한 약식재판 원치 않습니다라고 하는 정식재판 청구하실 수가 있고 그 후에 정식재판의 판결이 있을 때에는 즉결심판은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그 7일의 기간이 경과해 버리거나 혹은 정식재판 청구권 포기하겠습니다. 포기 의사를 밝히시거나 청구를 취하하시거나 혹은 기각에 의한다면은 당초의 즉결심판은 마치 판사가 땅땅땅 했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확정된 즉결심판의 형은 경찰서장이 집행하고 경찰서장은 집행한 다음에 검사에게 이러이러한 집행을 마쳤습니다라고 보고까지 마쳐야 됩니다. 그러면 즉결심판 잘 못 들어봤는데 약식명령은 많이 들어봤지만 즉결심판 잘 못 들어봤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통상적으로 즉결심판은 한국에서 도로교통법 위반 혹은 경범죄 처벌법 위반의 사건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도로교통법에서는 즉결심판이 회부되기 전 단계로서 경찰서장이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게 서면으로 범칙금을 납부하시오, 국고에 납부하시오라고 통고를 먼저 합니다. 그런데 통고를 받은 사람이 통고 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경찰서장은 안 되겠네, 통고를 불이행했으니 즉결심판을 회부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회부 절차를 거치고요. 경찰서장의 통고 처분으로 처리될 수 있는 범칙행위는 벌금이나 과료 등 범칙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게 됩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즉결심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일반적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경범죄 처벌법 위반 행위가 있을 때 우리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좀 죄를 지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때 이제 즉결심판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 즉결심판 대상자 법원을 반드시 방문을 해야 되나요? 예, 출석 여부가 문제되는데 좀 전에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즉결심판 출석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법원에서 못 가겠습니다. 간이한 사건이니까 저 없이 진행해 주세요 라고 불출석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이를 허락해 줘야 되는데요. 네. 법원이 불출석 허락 못 하겠습니다. 이 사건 좀 나오셔서 직접 출석하셔야겠습니다. 절차에 참여하셔야겠습니다. 라고 불출석을 허락해 주지 않는다면은 반드시 출석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을 안 냈다가 즉결심판 청구된 사람 정도에 한해서는 불출석이 가능한데요. 네. 이런 경우에는 범칙금을 더 내고 즉결심판에 불출석하게 되는 것이 보통 이루어지고 있는 통례입니다. 그러면 즉결심판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다라고 인정이 돼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에 이게 전과 기록으로 남을까요? 예, 많은 분들이 정식재판 과정을 거치지 않았어도 좀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즉결심판이 확정되고 나면은 이거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니까 즉 판사의 판결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인 이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는 것이라면 당연히 전과가 남겠지라고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보통 형법에서 형의 종류는 사형부터 몰수까지 9가지가 있는데요. 9가지의 형벌이 있는데 이 중에 즉결심판은 벌금, 구류, 과료에 속한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정식으로 진행되는 형사소송이 아니라 즉결심판에 의한 절차법상의 약식한 절차로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결론은 범죄 경력 자료, 수사 경력 자료표에 따로 기재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좋은 메리트죠. 기재되지 않고 따라서 전과 기록에도 남지 않는다라고 보셔야 합니다. 네, 즉결심판에 대해서 변호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면서 간략하게 이제 언급을 해주시기는 했는데 만약에 즉결심판이 이제 내게 너무 불리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내가 뭔가 이의 제기를 하고 싶은 경우라든지 아니면 출석하고 싶지가 않다라고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종종 이러한 처분을 받는 것조차 억울한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출석 통지서를 받았어도 불출석한 상태에서까지도 진행할 수 있는 재판이라면 굉장히
굉장히 간이하고 경미한 재판이라고 생각되시겠지만 종종은 이러한 처분을 받는 것조차 굉장히 억울하실 수 있고 네. 그리고 이 결과가 불만족스럽다면 분명히 불복하실 수가 있죠. 좀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즉결심판 받으셨다면 일주일 이내에 정식 재판 청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고려할 수 있고요. 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7일이라는 불복할 수 있는 기간이 분명히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그 기한을 준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식 재판이 요청되었다면 경찰서장이 사건 기록 등을 어디로 검찰로 송부를 하게 되며 이후 공판 과정에 따라 정식으로 심리는 진행됩니다. 다만 이때 주의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정식 재판이 선고된 경우에는 당초의 즉결 심판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고요. 따라서 전과 기록이 없다. 그러한 더 이상의 이점은 득할 수가 이점을 맛볼 수가 없으니까 정식 재판 청구할 때에도 신중히 판단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즉결 심판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사실 우리 누구나 살면서 뭐 사소한 실수 저지를 수 있죠. 누구나 이 즉결 심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같습니다. 하지만 당황하지 않고 잘 대처한다면 잘 또 이겨낼 수 있으니까요. 오늘 배운 내용 참고를 하셔서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을들이 알아야 하는 법 을지로 여기까지 만나보겠고요. 저희는 다음 무료 법률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전화 상담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제가 한 15년 전에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적이 있는데요. 네. 네, 그 돈을 이제 남편한테 갚으라고 최근에 연락이 왔어요. 돈을 갚았었는데 저희 네. 남편이 보증을 섰다고 어, 하면서 보증선 돈을 갚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남편이 카드랑 통장 이제 이런 걸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체코르트에서는 좀 지금 저희 남편이 갚아야 할 돈이 2천만 원이다 보증인으로서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500만 원으로 자기가 이렇게 차감을 해주겠다 어, 라고 하는데 저랑 저희 남편은 너무 이해가 안 돼가지고 네, 그쵸. 네, 이거를 어떻게 갚아야 되는 건지 저는 이쪽 대법제 빌린 돈을 갚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네 갚았는데도 보증인이 갚아야 되는 건지 네, 일단 말씀 주신 바에 따르면은 과거에 이제 채무가 있으셨는데 다 갚은 걸로 기억을 하고 계시고 그런데 남편분에게 갑자기 이제 보증을 섰기 때문에 돈을 갚으라라고 하면서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까 좀 금액을 줄여주겠다라는 이야기까지 지금 나온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제 옆에 황미옥 변호사님 함께 듣고 계셨는데요. 변호사님과 자세한 말씀 나눠보실게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들리십니까? 예, 지금 문제는 지금 상담자분께서는 아내분이시고 그리고 네네. 지금 보증인이시니까 돈 갚으세요라고 독촉 받으시는 분은 남편분이신 걸로 보여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15년 전에 차용한 사실은 맞고, 그러니까 아내분께서 15년 전에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리신 건 맞는데, 네. 일단 첫 번째, 그 분의 금액을 분명히 다 갚은 것으로 기억하는데 또 갚으라고 연락 왔다. 이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네, 네, 두 번째로는 뭐 변제가 부족할 수 있지. 그럴 수 있는데 두 번째는 남편은 보증을 선 적이 없는데 보증인이라면서 남편에게 또 갚으라고 연락 왔다. 이 지금 두 가지가 문제되는 걸로 보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죠? 예. 이러한 통지를 받으시고 당혹하시고 당황하시면서 이제 변호사한테 상담을 요청하신 경우가 꽤 많아요. 꽤 많고, 예. 네. 게다가 이제 과거에 십수년 전에는 빌린 돈이 뭐 1, 200이었다고 치면 당시만 해도 그 연체 이자율이 법정으로 20%인 때니까 지금 기준으로 하면 막 원금 이자 다 합치면은 1,000만 원, 수천만 원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 이런 부분인데 요점은 함부로 갚기를 결코 권하지 않습니다. 즉 함부로 갚지 마시라고 반드시 당부드리고 싶고요. 네. 네, 첫 번째로는 내가 빌린 원금이 얼마인지 확인하시고 변제한 금액이 당시의 원리금을 모두 변제할 만큼에 해당하는지 분명히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남편분이 지금 보증인이라고 하셨는데 두 분 모두 부부 두 분 모두 보증을 선 기억이 없단 말이에요. 네. 이런 상황이라면은 첫 번째로 남편이 보증인으로서 날인을 하고 서명을 한 기억이 있는지, 나 보증 서겠습니다 한 게 있는지 분명히 확인하셔야 돼요. 자칫해서 뭐 깎아주겠다, 원래는 2,000인데 500 정도로 깎아주겠다라는 말로 갚으시게 되면은 있지도 않은 채무에 대해서 채무자로서 승인해버리는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억울한 노릇이고요. 네. 조처하셔야 될 것은 일단 그 업체에게 내가 15년 전에 그 대부하면서 빌렸던 그 차용증이라고 해야 되나, 대부 신청서 그 서류 좀 달라. 그리고 거기에 남편이 보증인으로서 날인되어 있는 서류까지 다 달라라고 해서 먼저 확인하시고 변제한 금액을 비교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업체요. 예, 업체한테 정면으로 그 서류를 요청하실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무를 담당해 보면은 서류 주세요, 대출에 대한 서류를 다 주세요 하면 다 주는 경우도 드물 뿐더러 줄 때에도 찔끔찔끔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런 경우라면은 나는 채무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라고 해서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 이런 문제로 내가 돈을 달라고 하는 소송도 아니고 나 채무 없어요 라고 하는 부존재 확인 소송까지 나가는 경우가 별로 없는 걸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서류 요청하시고 그 다음에 나 없다, 채무 가지고 있지 않다 라고 해서 부존재 확인 소송 제기하시거나 혹은 없다라는 취지의 내용 증명을 보내는 정도로 저는 그게 적정하다고 보이고, 그 업체는 저한테 그 서류들을 다 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건가요, 원래? 원칙적으로 주어야 될 의무는 없어요. 의무는 없고, 우리는 요구합니다 하면은 못 주겠습니다 한 다음에 요구하는 측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액사건으로 청구하는 경우 많아서 그것까지 기다린 다음에 소송에서 서류를 달라고 하면 소송은 당연히 서류를 내야 됩니다. 소송에서 모든 서류를 공개할 의무가 있으니까 그 서류를 보기 위해서 소송까지 기다릴 것이냐 아니면 소송 제기되기 전에 서류를 계속 요청할 것이냐, 그런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15에서 20년 전이라고 하셨고, 이게 지금 소멸시효 완성의 부분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채권이라는 것은 10년 넘으면 사라지기 마련인데 지금 15년이 넘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나왔다는 건 굉장히 의아한 부분이어서, 뭐 빌린 돈도 맞고 다 갚은 것도 아니고 남편도 보증해서 서명 날인했다 라고 하더라도 마지막으로 소멸시효 완성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에요. 그냥 돈을 주고 말 부분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너무 계속 전화를 하고, 이게 6시 이후에도 전화를 계속 하더라고요, 연락을 하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게 빌렸던 게, 아니, 보증을 섰던 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6시 이후에 전화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심을 할 때?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계속 연락을 하니까, 이거를 진짜 제가 그런 적이 없었어도, 이렇게, 현업이 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 갖고 이쪽에서 얘기하는 거 있었거든요. 이게 설령 내가 뭘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전화벨이 계속 울리거나 집에 계속 찾아온다거나, 여튼 이런 추심의 방법은 사람으로 하여금 위축되고 두렵게 만드는 건 사실이죠. 그것 때문에 채권추심법에서는 말씀 주신 것처럼 일정 정도 야간 시간이나 반복된 연락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된 대부업체는 분명히 법에 위반된 추심행위를 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상담자분이 마음을 먹는다면 형사고소도 감행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을, 즉 지금 추심업자들을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채무를 털어버리고 채무 없다는 걸 판결받고자 하는 것이 더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렇다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류를 요청하시고 채무 없다면은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의 민사로도 해결하시는 것이 저는 답이라고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쪽에 업체 얘기 들어보면 갚아야 할 돈이 2천이다. 근데 이거를 500으로 깎아내 주겠다. 이 금액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그렇게까지 계산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만약에 실제로 그런 채무가 있다면, 즉 15년, 20년 전에 빌렸고 조금밖에 못 갚았고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이 계속 독촉을 했고 뭐 채권, 보통 추심업체가 채권을 양수받죠. 이렇게 채권 할인받아서 양수해서 지금의 업체까지 온 거라면은 실제로 2천까지 될 수도 있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자율도 굉장히 높은 때이기 때문에 그럴 순 있지만, 요즘 세상에는 당신 내야 될 돈이 1,000만 원이니까 그중에 800만 내세요. 이렇게 해서 돈 줄 사람은 없어요. 확인하고 따져보고 주는 게 당연히 맞다고 보이고요. 섣불리 그냥 돈 내밀면은 채무 없는데도 불구하고 채무 있는 것처럼 승낙한 게 돼버리니까 결국 그건 권하지 않습니다. 네, 궁금증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신 것 같은데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까요? 그러면 이제 저희 남편이 이제 해야 될 일은 먼저 업체에 그 서류를 달라고 해서 말씀하신 서류들이 어떤 거예요? 당초에 아내분이 대출 받으실 때 대출 신청하셨던 신청서가 있을 거고요. 네, 대출 약정 신청서 있을 거고, 특히 그 중에서도 남편이 보증인으로서 서명 날인한 파트가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공개를 해달라고 먼저 하셔야 됩니다. 네, 일단은 서류를 받아 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정말로 채무가 있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부터 확인을 해야 그 다음에 또 조치들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일단 업체랑 잘 이야기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일단은 두 분은 기억을 하시는 바가 없는데 어쨌든 그쪽에서는 채무가 있다. 그런데 뭐 액수를 조절해 줄 수 있다. 뭐 이렇게까지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변호사님께서 마지막으로 좀 조언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무료 법률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러한 사례가 많은데, 이러한 사례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소송으로 정면 돌입하자니 금액이 작은 부분인 거고, 그쵸.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자니 계속 독촉받으니까 너무 불안하고 이런 부분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적어도 대부업체로부터 계속 추심의 독촉을 받고 계시다면 저는 소송으로 빨리 해결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 대부업체들이 하고 있는 추심 행위가 결코 법이 허용하는 범위는 아닙니다. 잘못된 건 맞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대부업체를 처벌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있지도 않은 채무를 빨리 털어버리는 게 중요한 부분이죠.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를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되고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민사소송은 좋은 부분이 소송에서 승소하고 나면은 변호사 비용을 나중에 패소자한테 받을 수 있다는 아주 좋은 부분이 있으니까 마냥 추심을 견디시지 마시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셔야 될 걸로 보이고, 먼저 서류 요청하시고 서류 요청이 안 되시면 소송까지 가는 것도 적극적으로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지금 상황에 저는 좀 필요해 보입니다. 안 그러면 사실은 내가 계속해서 독촉을 받으면서 스트레스만 가중이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잘 해결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 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01557-8295번으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네, 저희는 바로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내용입니다. 함께 보시죠. 저는 지방의 한 관공서에서 근무하는 사무국장입니다. 몇 년 전 지인의 인맥으로 같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업가를 알게 됐습니다. 종교가 기독교인 것도 또 취미가 골프인 것도 같아서 자주 만나며 친분을 쌓았습니다. 작년 12월엔 같이 여행도 가면서 가족끼리도 가까워졌습니다. 문제는 제게 취업을 부탁하는 전화를 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지인에게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작은 아들이 있는데요. 자기 아들이 제가 근무하는 기관에 신입사원으로 지원을 했다며 붙게 해달라, 잘 부탁한다는 연락을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부탁이고 말고 할 게 없다. 능력대로 들어오는 것이다. 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대뜸 제게 이렇게 나오시면 안 된다면서 그동안 제가 접대한 식사 비용이며 골프 비용, 선물 등을 신고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또 접대 비용은 70만 원이 훌쩍 넘었고 선물은 500만 원이 넘는 고가였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대가 없이 순수하게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것도 청탁금지법에 해당이 돼서 문제가 되는 걸까요? 일단 청탁금지법에 관한 사연입니다. 김영란법으로 많은 분들이 좀 알고 계시죠. 이 청탁금지법에 대한 좀 개념부터 우선 짚고 갈게요. 예, 한창 김영란법으로 많이 유명했던 법률인 거죠. 법의 목적을 보면 어떤 법인지 충분히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금지한다는 것을 한 축으로 하고 또 공직자 등의 금품을 수수하는 걸 방지하는 것, 금지하는 것이 또 한 축입니다. 따라서 네. 법령을 보시면 부정 청탁을 하지 마라, 금품을 수수하지 마라가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을 규정하는 목적은 당연히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한다는 것, 그 다음에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좀 회복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마련된 법령인데요. 네. 이 때문에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이라고 하면은 공직자입니다. 공직자 등이라고 법령이 표현을 하고 있죠. 공직자면 공직자지 공직자 등은 뭐냐? 그리고 공직자는 어디까지냐? 헷갈렸고 처음에 법 제정 당시에도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그쵸. 굉장히 촉각이 곤두서 있었던 네. 기억하실 겁니다. 시청자분들도요. 법에서 이야기하기를 법의 규정 대상이 되고 있는 공직자 등에 대해서 일단은 첫 번째 들어가야 될 것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당연히 들어가야 되죠. 네. 그 다음에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따른 공공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도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한 요즘에 스승회나 선물 함부로 못하고 있죠. 그렇죠. 따라서 그래서 청탁금지법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그리고 학교 법인의 임직원들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론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언론사에 재직하고 있는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들도 모두 청탁금지법의 규율 대상인 공직자 등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직자들에게는 누구든지 부정한 청탁을 해서는 안 되고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렇죠. 안 되고 또한 공직자 등 본인들도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해서도 안 되고 요구받아서도 안 되고 약속해서도 안 됩니다. 네,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까지 짚어봤는데요. 사실 그때 당시에 법이 시행이 될 때에도 아니 정말 감사해서 경찰관 분에게 캔커피 하나 건넸는데 이것도 안 되느냐라면서 이제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걸 받아들이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렸던 것 같다라는 또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이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당연하다, 당연히 그렇게 받으면 안 되지라고 또 생각이 많이 바뀌신 것 같아요. 사연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 상담자분께서는 어쨌든 관공서에서 일하고 계신 분이고 식사 대접과 선물을 받으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런데 대가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그때 당시에 정말 대가 없이 지인이어서 받았다라는 입장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되나요? 사실 이 법이 만들어지게 된 이유를 다시 한번 도두어 본다면은 이런 질문을 안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법이 나왔던 이유는 하나밖에 없죠. 이 법이 나오기 전에도 형법상에 분명히 수뢰죄라는 뇌물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만들지? 바로 그 형법상의 수뢰죄에는 직무 관련성, 대가성이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었죠. 따라서 수많은 뇌물 사건들에 대해서 대가성이 없었다, 직무 관련성이 없었다, 이걸로 무죄가 나오거나 혹은 변론이 굉장히 집중되는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따지지 말자, 대가성 따지지 말고 그냥 받지 마라, 그냥 부정한 청탁 받지 마라 라고 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도의 연결성을 요구하는 법령이었단 말이에요. 이를 반영하듯 청탁금지법 8조는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1회에 100만 원 혹은 회계연도에 300만 원 정도를 초과하는 금품을 받아서도 안 되고 요구해서도 안 되고 약속받아서도 안 된다라고 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을 무관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상담자분께서 대가성도 없는데 괜찮았던 거 아니야? 이미 옛날식의 사고방식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거절 의사를 명확하게 나는 표현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나는 이렇게 거절 의사 표현했다라고 이제 입증을 할 수 있어야 될 텐데 그 증거가 사실은 꼭 있어야 되는 걸까요? 그 상담자분께서는 이런 부분, 그러니까 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명해야 되는 것을 증명해야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즉 시청자분들 중에서 거절 의사가 왜 나오지?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법이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정한 청탁을 받지 마라, 금품을 수수하지 마라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법에서는 공직자 등은 만약에 부정한 청탁을 받았을 경우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이거 부정청탁입니다 알리고 그 다음에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된다라고 의무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금품 규정에도 마찬가지인데요. 공직자 등은 만약에 금품을 받거나 혹은 자기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경우에도 저 안 받겠습니다 라고 반환을 한 다음에 그렇죠.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된다라고 법이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가 이 거부의 의사 표명인지에 대해서 입증해야 되나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분명한 의사를 표명하는 거는 요즘은 입증의 시대니까 메시지 남기셔도 좋고요. 아니면 녹음 남기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법이 이야기하기를 이거 부정청탁입니다 라고 한 다음에 본인의 상급자에게도 얼른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 거부 의사 표명했는데 증거를 못 남겼을 뿐이에요. 이런 말은 통하지가 않고요. 그렇죠. 그와 더불어서 조처해야 되는 일들, 즉 자신의 상급자에게 저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였습니다. 부정한 청탁을 받았습니다. 라고 추가로 알리기도 했는지도 또한 체크를 한다면은 뭐 거절의 의사를 표명했는지를 증명해야 된다. 그런 건 고민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사실 청탁을 받는 사람도 문제지만 하는 사람도 좀 문제가 있죠. 이렇게 부정청탁으로 만약에 처벌을 받게 되면 뭐 과태료 처분부터 뭐 실형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이제 이걸 판단을 해야 된다면 그 판단 기준은 좀 어떻게 될까요? 네, 공직자와 그 배우자의 금품 수수 기준에 대해서 분명히 예외를 두고 있어요. 그런데 미리 전제로 해야 될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가성 여부는 불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그 기준되는 금액은 통상 100만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수수한 금품의 금원이 100만 원보다 아래다, 100만 원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금품으로 수수한 경우 수수 금액의 2 내지 5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런데 받은 금품의 금원이 100만 원을 초과한다. 그리고 1회계연도의 금액을 다 합쳤더니 한 번은 100이 안 됐지만 다 합쳤더니 300을 초과한다라고 하면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됩니다. 형사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니까 결코 가볍지 않다고 보셔야 됩니다. 일단은 그 상대방이 주장하고 있는 그 액수기는 하지만 우리 상담자분께서 말씀해 주시기로는 뭐 상대방이 접대 비용은 70만 원이 넘었고 선물도 500만 원이 넘는 걸 내가 당신에게 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미 수수를 했고요.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까요? 좀 염두에 두셔야 될 부분이 금품을 제공하는 사람, 그 다음에 부정한 청탁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좀 특이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청탁을 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직접 청탁을 하는 사람은 처벌하지 않고 있어요. 왜 부정한 청탁을 한 사람부터 처벌해야 되는 게 아니야? 라고 의아해하실 수 있겠지만 법이 그 많은 처벌 규정 중에서도 직접적인 부정한 청탁을 하는 사람을 처벌하지 않는 이유는 그래도 공직에 대해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창구를 열어두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따라서 직접 부정한 청탁을 하는 사람은 처벌하지 않고 있고요. 근데 지금 사안처럼 내 아들이 막내 아들이 취직을 해야 되는데 좀 무사 통과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건 이건 분명한 처벌 대상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접대까지 받으셨고 금품 수수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받는 사람과 처벌 기준이 동일합니다.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느냐
한 번은 100만 원 안 넘었지만 한 회계 연도에 300을 초과하느냐에 따라서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형사처벌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공직자라고 하더라도 일단 직무 관련성이 없고 그리고 이제 지인으로부터 100만 원 이하의 선물을 받은 경우 앞서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런 경우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게 있죠.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아직은 예절이 중요시 되는 나라이다 보니까 이거 다 일괄적으로 금지하면 어떡하냐라고 해서 예외를 상당히 많이 허용해 두고 있는데요. 지금 질문 주셨던 내용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이다. 이런 경우에는 일정 정도 금액 하에서 허용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 의뢰 등의 목적으로,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이나 경조사비, 선물 등등의 목적이 가지고 있고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하라면은 그러한 목적과 그러한 금액 범위 내라면은 허용을 해주고 있는 예외를 분명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청탁금지법에 위반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 법적으로 정해놓은 뭐 금액이라든지 아니면 뭐 외부 활동을 하는데 내가 받는 뭐 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예, 초기에 청탁금지법이 나왔을 때에는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350, 350 이런 말씀 많이 맞아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 외워야 되니까. 왜 350이었냐면은 식사비는 3만 원, 그다음에 선물은 5만 원, 그다음에 경조사비는 10만 원 금액 범위 내에서 넘지 않으면 괜찮다 말씀드렸던 뭐 사교 의뢰 부조의 목적이면 괜찮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번 개정이 되었죠. 왜 개정되었냐면은 청탁금지법 때문에 우리 농수산업자들이 너무 그렇죠. 힘들어요. 화훼업자들이 너무 힘들어요 하는 호소가 있었기 때문에 좀 네. 바뀌었습니다. 이래서 따라서 350이 아니라 355로 바뀌었습니다. 즉 현금으로 하는 경우에는 식사는 3만 원, 선물은 5만 원, 경조사비도 10이 아니라 5만 원입니다. 다만 선물과 경조사비를 농수산물로 하는 경우는 1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화훼, 화환조화도 생화로 하는 경우에는 10만 원까지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350이 아니라 355 또는 30, 10으로 바뀌었다는 점 이해하시면 많이 도움되겠습니다. 네, 우리 상담자분 일단은 굉장히 나는 친한 지인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걸 이제 받았는데 갑자기 뭔가 부정 청탁이 오다 보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기는 한데요. 일단은 우리 상담자분도 어떠한 나의 행동들이 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객관적으로 좀 파악을 해보시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해결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법률 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내용입니다. 저희 부부는 유기견 봉사활동을 갔다가 강아지를 입양했습니다. 아이도 없던 터라 강아지를 자식처럼 키웠죠. 그런데 신혼집 전세 만료를 앞두고 저희 부부는 서로 의견이 달라 수차례 싸우고 결국 협의 이혼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재산 분할까지 논의했는데요. 신혼집 전세금과 살림 마련은 반씩 비용을 부담했으니 다시 반반씩 나누기로 쉽게 합의를 했는데요. 문제는 강아지입니다. 남편도 저도 강아지를 키우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저는 전업주부여서 남편보다 강아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냈고 제가 도맡아서 키웠습니다. 남편이 계속해서 강아지를 데려가겠다고 고집을 피우면 이혼 소송도 생각 중입니다. 이혼 소송을 하면 제가 강아지를 키울 수 있을까요? 만약 남편이 강아지를 키우게 된다면 저는 앞으로 강아지를 볼 수는 없는 건가요? 일단은 두 분이 서로 내가 강아지를 데려가겠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마치 이혼을 할 때 만약에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양육권에 대한 사실 이제 분쟁으로 좀 보이기도 하는데 일단은 강아지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혼을 할 때 반려동물을 두고 갈등이 빚어지는 사례들이 좀 있을까요? 제가 현업에서 느끼기로는 굉장히 반려동물과 관련되어 있는 쟁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변호사니까 변호사를 써서라도 변호사를 통해서라도 이 반려동물을 해결을 하고 싶다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을 체감하고 있고요. 그렇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혼에도 마찬가지겠죠. 예전에는
이혼해서 아이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그쵸. 내가 아이를 키우겠다. 아이를 내가 만나고 싶다. 아이를 키우는데 비용은 어떻게 들고 싶다. 이런 부분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것이 반려동물에까지 확장되고 있는 것을 확실히 체감하고 있고요. 반려동물을 만나고 싶다. 얼마 정도 만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달라. 이런 분쟁도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걸로 느끼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반려동물에 대해서 일단은 뭐 물건으로 보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관련 법률에서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예, 그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민법에서 개정안이 발의가 됐죠. 어떤 내용이냐면 더 이상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민법 개정안 발의가 됐고 이 부분은 여야 정쟁 사항이 아니다 보니 여야 모두 합의안으로 도출까지 됐습니다. 이제 네. 법 개정만 되면 될 걸로 보이는데요. 이처럼 민법에서 더 이상은 동물을 물건이 아닌 지위로 본다는 거 분명히 하고 있고요. 그 후속법으로 동물보호법이나 아니면 민사집행법까지 개정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우리 상담자분께서는 만약에 강아지를 누가 키울 것인지에 대해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나는 소송으로도 갈 생각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 강아지를 누가 양육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법정에 서서 이렇게 논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일까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이제 동물에 대해서 물건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담자분이 이제 여러 가지 여기 양육권 아니면 재산 분할 뭐 이렇게 이야기가 사연 자체에서도 막 혼재되어 있는데 네. 여튼 무엇이든 불문하고 내가 이 강아지를 갖고 싶다. 소유권의 표현을 하겠습니다. 내가 이 강아지를 데려가야겠다라고 네. 생각하시는데 그게 협의가 안 된다면 결국은 민사소송으로, 가사소송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맞긴 맞습니다. 그러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한 뭐 결국에는 합의가 어렵다면 뭐 소송으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소송으로 가면 결국에는 이제 재산분할 개념으로 좀 파악을 하게 될 것으로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담자분은 기여도라든지 그러니까 내가 강아지를 이렇게 많이 보살피고 내가 실질적으로 많은 시간을 보냈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상담자분께서 이렇게 가지고 오게 될 그럴 가능성이 높을까요? 지금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이 동물을 물건으로 보기 때문에 재산 분할의 대상으로 볼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상담자분은 내가 이렇게 만나고 싶다. 동물을 적어도 시간 정해놓고 얼마 정도 내가 데리고 있고 싶다라는 그 우리의 특유의 면접 교섭의 개념은 여기서 그렇죠. 투영할 수는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누가 데려갈 것이냐라는 소유의 개념만 남는 건데 지금으로서는 가능하죠. 물건이니까.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처음에 동물을 데려왔던 사람이 동물의 소유권을 가지는 게 맞습니다. 특유재산의 개념을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설령 우리 아주 일반적인 재산분할법에 간다 하더라도 한 사람의 명의의 재산,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그 재산이 유지되고 증식되는 과정에서 다른 타방 배우자가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면 그 기여도라고 보면서 같이 재산 분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건 맞긴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땅에 금 나누는 것처럼 선 나누는 것처럼 그런 분할은 방식은 안 되는 거고요. 실제로도 민사집행법에서도 동물에 대한 분할을 이야기할 때에는 현물 분할한다든지 경매로 넘겨가지고 경매 넘긴 다음에 돈 나누는지 그런 방식은 허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누가 데려갈래? 동물의 소유권을 어떻게 할래? 그리고 데려간 사람은 가액정산을 어떻게 할래? 그런 부분만 남는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사실 뭐 이상적인 것은 두 분이 둘 다 이제 나도 강아지 보고 싶어, 나도 키우고 싶어라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상담자분이라든지 한 분이 이제 도맡아서 키우시면서 서로 이렇게 바꿔가면서 시간도 보내고 이게 가장 이상적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재산분할로 만약에 강아지 소유권을 한 사람이 취득하게 되면 타방 배우자는 강아지 못 만나는 건가요? 지금으로서는 면접교섭의 개념이 들어올 여지가 없기 때문에 안 될 걸로 보입니다. 특히 2016년도에 캐나다에서도 재산분할을 이야기하면서 강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한쪽이 면접교섭을 이야기했더니 심지어 양육권까지 이야기 나왔습니다. 네. 그러자 캐나다에 있는 판사는 반려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지 않고 양육권과 면접교섭의 대상으로 본 자체가 잘못된 소송이라면서 각하를 해버렸거든요. 지금으로서 우리나라도 그렇다고 보셔야 되고요. 근데 다만 소송의 묘미가 그런 게 있죠. 아무리 그래도 소송을 한다는 건 인간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거니까 아무리 물건이어도 내가 일정 정도 좀 데리고 있고 싶습니다라고 하면은 중재안이 나올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일단은 아직까지는 법적인 개념으로 보자면 강아지가 이제 물건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방이 소유권을 획득하는 그런 방향으로 정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잘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법률 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내용입니다. 함께 보시죠. 몇 년 전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뒤에 음주 측정을 거부해 집행유예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다른 자그마한 범죄에 연루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는데요. 앞으로 죄가 경미하다 해도 이제는 실형이 불가피한가요?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한번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무면허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셨고 음주 측정도 거부했고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일단 어떤 범죄인지에 대한 언급은 안 주셨는데 자그마한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표현을 해주셨거든요. 집행유예가 우선 어떻게 좀 정리가 될 수 있을까요? 예, 집행유예는 말 그대로 집행을 미룬다라는 거죠. 즉 형을 선고합니다. 2년, 1년 이렇게 선고하는데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 즉 구속이나 구금을 미루어 두었다가 그 유예한 기간이 무사히 경과하면 형 선고 효력을 상실시켜 버림으로써 형의 집행을 하지 않는 제도를 이야기합니다. 즉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을 당장 실행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사회에 복귀하고 반성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사실 집행유예형 받았다라는 거 많이 이제 뉴스나 TV에서 접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경우에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예, 판사께서 판결을 선고할 때에도 너무 과중하면 안 되는 거고요. 법정형이 이미 7년 넘어버리면 보통 집행유예 잘 안 되죠. 즉 선고할 형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인 경우에 그때 한해서 다른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면 판사는 1년 또는 5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동안만 집행을 유예하겠습니다라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상담자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를 또 저지른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다시 집행유예 받을 수 있을까요? 안 되실 것 같죠? 집행유예의 결격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경우에요. 그러니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하는 3년까지 이 법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복잡하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집행유예 판결 확정 받으셨어요. 그래서 집행유예 기간을 무사히 넘겨야 되는데 그 기간 중에 또 다른 죄를 범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판사가 더 이상 봐줄 수가 없죠. 그러면은 갑자기 바닥에서 2개의 형이 생긴다고 보셔야 돼요. 미루어 두었던 형도 다시 살아나고요. 그리고 지금 새로이 범한 이 죄에 대해서 또 형벌을 받게 되니까 2가지 형벌이 살아난다. 굉장히 중대한 상황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정말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건데 집행유예형이 실효가 되는 경우 어떤 경우로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람이 유예 기간 중에 고의범을 범한 것입니다.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그것을 실효라고 하는데요. 네. 이걸 이제 그냥 읽었을 때에는 사실 변호사분들 중에서도 집행유예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곤혹스러워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좀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1번죄에서 정했던 집행유예 기간을 무사 통과를 해버리면 2번째 걸 또 집행유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고, 그 다음 2번째 죄에 대해서 형을 받긴 받았는데 벌금형 수준이었다 하면은 1번 죄에 대해서 집행유예가 사라지지도 않아요. 따라서 통상 이제 편한 말로 쌍집유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을 더 염두에 두셔서 진짜 실효가 어느 상황인지 좀 검토해야 되는 건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유예 취소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실효도 있고 취소도 있고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요. 취소는 뭐냐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집행유예 결격 사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년 기간 내에 그 집행유예 못한다고 했는데 사후적으로 그 못하는 사유가 발각이 돼버린 경우, 그다음에 집행유예 선고받으면서 보호관찰 받으세요, 사회봉사 받으세요 했는데 그걸 자꾸 안 지키는 거예요. 죄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죄는 범하지 않지만 그와 더불어서 같이 부가적 처분으로 붙였던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명령 등 수강명령 등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당초의 집행유예가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상담자분께 조언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으로서는 쌍 집행유예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 걸로 보이고요.
뭐 이런 조언을 드리는 게 적절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번 죄, 그러니까 처음에 음주 측정을 거부해서 네. 생겼던 집행유예 형이 얼만큼 남았는지, 집행유예 기간이 그렇죠. 얼만큼 남았는지 그거부터 일단 체크하셔야겠습니다. 네, 일단은 굉장히 법적인 조언을 지금 바로 받으셔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서 이거를 좀 어떻게 해결을 해볼 수 있을지, 집행유예가 내가 얼마나 기간이 남았는지에 따라서도 좀 잘 고민을 하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모쪼록 잘 해결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생생 법률쇼 저희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신 황미옥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풍성한 내용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